안녕하세요. 닥터 깜박눈입니다. 저는 최근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의도에 다녀왔습니다. KBS 제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낸 책 기능과 평생건강 네 항목 집중관리에 대한 책을 PD님이 우연히 알게 되셔가지고 그 책에 대한 소개로 제가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 방송을 녹화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또 다시 보기라든가 다시 듣기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이제 청취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시고 그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본은 같고요. 다시 재촬영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람을 담아서요. 건강지킴이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환자들 가까이 세심하게 살피며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온 분이세요. 평생건강 기능의학 관련 책도 여러 권 내셨는데요. 가정의학 전문의 최진석 참사람 연합의원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시골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평균 수명이 사실 80세가 넘어서 90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시간이 같이 함께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만큼 투병 기간이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70, 80대가 되면 암이나 치매, 심혈관, 뇌혈관 같은 질환의 발병의 가능성이 50%가량 됩니다. 사실 진료 현장에 한 분은 암이나 치매나 혈관 질환으로 오시면 한 분은 보호자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분은 아프시고 한 분은 배우자는 그 환자를 보호자로서 투병을 도와야 되는 노년이 발생한 것이 지금 극단적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 분 다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건데요. 현실은 중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되는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 해결책으로 기능과 평생건강에 관계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의학을 쉽게 설명하면 증상보다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학문이고요. 부분보다는 전인격적으로 보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은 어떤 증상에 따른 치료나 수술이라든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탁월한 의학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정말 큰 인류에게 공헌을 한 학문이긴 한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점이 발생했습니다. 증상과 현상을 너무 잘 치료하다 보니까 가끔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약점이 위나 간, 뇌, 눈, 귀, 머리 이런 식으로 한 인격체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진료하다 보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생겼는데 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의 약점인 원인을 잘 찾지 못하고 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쪽으로 진료를 하고자 기능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우리 몸의 건강한 기능을 살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은 증상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몸의 기능을 살리는 의학이 기능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현대의학에 아주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그쪽으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능의학의 방향선회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억울한 환자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한 환자분이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제게 한 달 내내 먹었던 식단을 다 찍어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입으로 들어간 것은 다 찍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간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어요, 나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조절이 안 되면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 잘 먹도 안 했고 음식 조절도 했고 운동도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당이 높아졌어? 라고 이제 억울해 하십니다. 이럴 때 단순히 당 조절이 안 된다고 당약을 강한 약을 쓴다든가 한 개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기능의학에서는 혹시 수면 부족이 원인은 아닌가, 혹은 정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다른 요인들이 있는가를 찾아봐 가지고 교정하는 치료에 접목하게 됐고요. 당뇨가 아니라도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어떤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전혀 콜레스테롤 높아질 요인들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는 계속 높으니까 약을 어쩌서 처방을 받았는데 약은 또 부작용 나가지고 못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약은 부작용 때문에 못 먹고 이런 분들 정말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자분이 나 정말 안 먹었어. 억울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간에서 70%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은 1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게요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능학으로 선호하게 된 가장 계기는 억울해하는 환자분이 많아졌다.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셨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는 기능학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능학은 사실 이론이 아닌 실전입니다. 제가 책에서 언급하거나 또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에게 권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논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직접 해본 것들이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암 하는 분들에게 16 플러스 8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6 플러스 8은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에서 지내고 8시간만 안에 드시라는 말인데요. 사실 극단적인 어떤 식사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암 환자는 아니지만 저는 한 2년가량 이걸 직접 해봤습니다. 암 하는 분하고 같이 해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좀 당당하게 권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년간 16 플러스 8 하면서 16시간 동안 금식하면서도 제가 진료도 할 수 있었고요. 자전거도 열심히 탈 수 있었고 또 책도 낼 수 있었고요. 강의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그 공복 시간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직접 경험도 하고 또 제 암 하는 분들은 제게 치료 받으시면서 이거 다 따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체력 유지도 하고 암도 이겨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제 경험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1년 내내 평생 좋은 음식만 먹느냐 이렇게 고민하실 때가 있었겠네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10번 중에서 중병이 없으면 10번 중에 한두 번은 그냥 일반적인 음식 뭐 맛있는 먹고 싶은 거 드시는 것도 자유스럽게 드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4가지였는데 먹거리, 운동과 자세, 오염과 순환, 마음 잡기 이 4가지였습니다. 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에 건강 지식이 정말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대한 채널을 보면 이것만 하면 좋아집니다. 이것만 드시면은 뭐 만병이 낫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은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 치료법과 그 먹거리가 맞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그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치료법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강조하는 컨텐츠들이 많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험도가 좀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한 100가지를 강조해 버리면 환자분들이 포기해 버리십니다. 100개를 지키라 그러면 다 못 지키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많은 영역을 간략화하고 기억하기 쉽게 해서 따라하기 쉽게 하려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4가지 항목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먹거리, 운동과 자세, 오염과 순환, 마음 잡기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마음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돼서 초창기에는 먹거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이제 더 견고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카우아이 섬 이야기입니다. 카우아이는 하와이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지금은 아름다운 관광지이지만 예전에는 무척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교육 수준은 낮고 마약, 매춘, 감옥 수감 등이 참 많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여기서 연구를 할 때 가설 하나를 세웠죠. 인생들은 환경이 나쁘면 나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건강한 사연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설대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설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한 예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환경과 험악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연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한두 명인가 특별한 경우일까라고 봤는데 실험 대상자가 토탈 8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200명 정도가 무척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70명 정도가 건강한 사회인이었습니다. 200명 중에 70명이면 약 28%, 30%가량 되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죠. 그래서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연구자들은 다른 각도로 다시 접근을 해봐야 됐습니다. 환경이 나쁜데 이렇게 건강한 사회인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들은 연구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품어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 혹시 빵점짜리 성적표를 받아도 사업에 실패해도 빈터트가 되었어도 어떤 형편이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서 돌아갈 곳만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곳이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은사나 선배님 혹은 돌아갈 고향이나 고향에 묻혀 계신 부모님의 묘소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장소, 이런 어른이 있다 그러면 언제나 나를 믿어주고 편들어주는 어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강건하게 계신다. 그러면 더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잡고 마음을 잡아서 이런 어른이 되고자 강건한 어른이 돼서 품이 넉넉한 사람이 되고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있어 주는 것이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당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책 읽기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만 가준다 그러면 뇌는 무척 건강할 겁니다. 저를 자신의 예를 들면은 저는 젊어서 바둑을 참 좋아했습니다. 한참 인터넷 바둑을 둘 때 컴퓨터가 저를 6단으로 평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바둑 두는 시간이 아까워서 10년 이상 바둑을 안 둬봤어요. 어느 날 이제 나의 뇌는 어떻게 됐을까 고민이 스러워서 다시 기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3급이라고 하더라고요. 10단하고 3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의 바둑 두는 뇌가 그만큼 퇴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둑 두는 뇌를 개발시키려고 한 30판 정도 다시 바둑을 집중해서 두어봤습니다. 다시 4단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처럼 머리를 그쪽 뇌를 사용을 하면 발전을 하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 우리의 뇌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어떤 바둑이나 장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게임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포석, 정석, 사활, 끝내기 다 배워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해율이 9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0명 가운데 99명은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미 글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다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훈련이 끝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책 읽는 것이 치매를 예방해서 뇌를 사용해 가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만 또 자기 기호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책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읽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소리 내서도 읽어보고 글을 쓰면서 읽어보고 책 여백에 나의 견해를 적어가면서도 읽어보는 이런 과정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독서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스톱을 하면 점수를 계산해야 되고 손가락과 팔도 움직여야 하고 함께 게임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순간 판단력으로 고와 스톱을 외쳐야 됩니다. 뇌를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고 스톱 규칙을 확인하고 컴퓨터와 1대1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30분간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컴퓨터가 제 등급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 등급은 바보 등급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고스톱과 화순돌이는 치매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같이 이런 게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는 바둑이나 장기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치매 예방에는 자신에게 맞는 게임과 방식을 찾으시라고 그걸 권하고 있습니다. 예, 오가 중요하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오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밀었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지금 침상으로 가셨고요. 다른 한 분은 옆에서 조금만 부축하면 걸을 수 있으십니다. 한 분은 어떻게 걸으실 수 있었을까? 이분이 이제 걸으실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 옆에 보호자분이나 간병인들이, 의료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1초만 버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초만 버텨보시게요. 1초 버티면 2초, 3초, 4초, 5초간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5초간 이제 버티기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 안 하죠. 이제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세요.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한 발자국 내딛게 하고 가능하면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까지 걷게 합니다. 다섯 발자국 걷기가 가능해지면 그때는 한쪽 간병인이 빠집니다. 한쪽에는 지팡이를 짚게 하고 한쪽에만 부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5걸음 걷게 하고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5초간을 걸을 수도 있고 5걸음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5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 이제 부축 없이 혹은 한쪽에 지팡이만 짚고 이렇게 걸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 휠체어 앉아 계신 분에게 바로 걸어보세요라고 하면은 다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만 하지만 1초만 서 계셔서 보세요 해서 5초간 늘리고 한 걸음만 걸어보시게요 해가지고 5걸음 그렇게 한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도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도전에 성공하기도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5라는 숫자는 무척 중요합니다. 일반인에게도 5라는 숫자를 중요합니다. 대부분 잘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5초간 전력질주 한번 해보십시오. 5초간 전력질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10년, 15년 뒤에 치매 발생률은 2배, 3배 차이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활동의 능력 중에 한 단계만 더 위의 운동을, 행동을 해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뇌졸중을 이겨내신 분도 계십니다. 키가 무척 크신 분이어서 부축도 힘드신 분이었는데요. 이분 댁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50m가 안 됩니다.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스스로 걸어갔다가 오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죠. 당연히 5초 서 있기부터 시작했고요. 5걸음 걷기를 거쳐서 처음에는 왕복 100m가량을 걸어오시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20분으로 10분으로 체력적인 여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체력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버스 정류 도착하면 거미줄도 제거하고 의자의 먼지도 닦았습니다. 어차피 마을 주민들이나 손주들이 돌아올 때 사용할 정류장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이 사실을 관공서에서 알게 되어서
알바를 하십니다. 버스 정류장 청소 알바입니다. 아침에 한 번 가서 청소하고요. 오후에 또 가서 청소를 하십니다. 하루에 10,000원 안 되는 알바비를 받으시지만 몇 달을 모아서 중학교 가는 손주에게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주는 가방을 받아서 좋고요. 관공서는 정류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요. 마을 주민들은 깨끗한 정류장을 사용했어서 좋고요. 이를 바라본 의사는 환자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즐겁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분은 누굴까요? 가방 받아서 행복한 손주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자녀분일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좋아지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생활 습관 바꾸고 운동을 하게 되면 온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5초를 생각하시고 꾸준히 도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좋은 음식 식재를 골라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좋은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탐심이 덜 들어간 식재를 선택했다면 식사가 때가 되었다고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드셔야 됩니다. 배에서 이 소리를 듣고 드셔야 되는데요. 꼬르륵입니다. 꼬르륵 소리를 듣고 나서 먹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먹을까 하는 방법은 꼬르륵 소리를 조금씩 드실 때 사실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드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먹거리 예라 그러면은 저는 감바스라는 음식을 추천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 새우, 마늘, 토마토 등을 넣어가지고 재료하는 건데요. 오일을 좀 많이 먹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 식단을 궁금해 많이 하세요. 저는 아침은 요즘 야채수 한 잔 먹고요. 점심은 야채,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가 추가된 샐러드, 삶은 계란, 낫또 등을 먹고요. 저녁에는 만찬으로 즐기는데요. 현미밥과 청국장, 샤브샤브, 수육, 들깨 버섯볶음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 12+12-2 식사법은 쉽게 말하면 12시간 동안 안 먹고 12시간 동안 먹는 식사법입니다. 간헐적인 단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머지 12시간 동안은 금식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저녁밥 먹고 야식을 안 먹으면 12+12가 됩니다. 저는 12+12 하면서 -2가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아침밥을 안 먹는 것을 말합니다. 전 주말에는 아내의 주방일을 면하게 하려고 주로 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말 아침과 주일 아침에는 이제 금식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꼬르륵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12-12-14법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사실은 오염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해독이 필수입니다. 제게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30년 전쯤 남쪽 바닷가에 위치한 보건지소에 발령받았습니다. 도착하여 관공서에 인사를 드리고 났더니 저녁이 되었는데 갯벌을 보니까 꼬막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을 벗고 들어가 꼬막을 캐고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쯤에 인사드렸던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저를 알아보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캐셨어요? 그래서 한 10개 캤는데요. 드릴까요? 많이 캐셨어요? 하고 웃으시면서 가셨습니다. 저는 왜 왔는지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은 마을 공동 꼬막 양식장이었고 외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꼬막을 채취하고 있었자 주민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꼬막을 좋아하는 도둑의사로 소문이 났고요. 그 뒤에 인심 좋으신 마을 환자분들이 꼬막을 조금씩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져다 주신 분은 한두 주먹 갖다 주신 거지만 한 100여 분이 갖다 주시니까 꼬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꼬막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꼬막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요. 계속 꼬막을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좀 피곤하고 무거워지더군요. 문득 제가 매일 먹고 있는 꼬막에 오염은 없을까 생각을 하고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한 실수는 뭐였을까요? 해감을 하지 않은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어패류 드실 때는 꼭 해감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해감을 해가지고 드셨더라도 간혹 해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독의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단순히 섬유질 많은 음식을 먹고 사우나나 반신욕으로 땀을 빼고 고수나 크로렐라, 비타민C 등을 잘 먹으면 이것도 해독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해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은 오염물질을 가두는 일종의 감옥입니다. 오염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는 해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에서 나름 열심히 해독을 하지만 한계치가 있고 한계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에 가둡니다. 지방이 독소 물질을 가두는 일종의 감옥이 되는 거죠.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의 지방칠, 소고기 마블링에도 맛있긴 한데 이 안에 오염물질이 가두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맛있게 먹다 보면 지방의 감옥 갇힌 오염물질도 함께 먹기 때문에 저는 이 오염물질을 빼고 먹는 걸 권합니다.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브샤브를 드시거나 백숙을 드시거나 수육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가열하고 독소를 뺀 요리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닭백숙은 드시지만 닭죽은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 샤브샤브는 드시지만 그 국물에다가 죽을 써가지고 먹는 것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밥도 국물은 조금만 먹고 수육을 많이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열심히 던 여성이 자꾸 피부 트러블이나 두통, 어지러움증 호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지방 감옥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이어트 하면서 체내 지방이 줄어들면 독소가 빠져나와서 독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해독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해독의 방법, 반신욕이나 사우나로 땀을 빼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올리브오일 먹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버려야 될 습관은 아마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야근 끝난 다음에 폭식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폭탄주도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속 쓰리니까 해장술 또 먹고 또 직장에 출근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반복되는 이런 습관이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드는 습관이고요. 좋은 습관도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달지 않게 먹고 꼬르륵 소리, 배에서 나는 소리를 기뻐하고 엘리베이터를 지나쳐서 계단을 오르는 습관, 신호등에 멈췄으면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 정해진 시간에 순환을 하고 잠을 청하는 습관, 스트레스를 오히려 삶의 동력으로 바꾸는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스트레스를 오히려 삶의 동력으로 바꾸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 다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손들이 어떤 모습이 돌아오더라도 성공이 아닌 실패, 부귀가 아닌 비천으로 돌아올지라도 나는 강건한 모습으로 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어른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고요. 기다렸다 품어주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5걸음 걸어보는 거고요. 5초만이라도 뛰어보고요. 5초만이라도 전력 질주해 보는 겁니다. 후손들이 직접 돌아왔을 때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강건한 모습이 되도록 그 넉넉한 품이 되도록 오늘도 한번 좀 꼬르륵 소리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구나, 내 치매가 더 멀어지는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절이 행복하는 조건이 3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고 싶은 그리운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분이나 그 장소로 가는 즐거운 여정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분을 뵙게 되었을 때 강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나고 싶은 분을 만났어요. 거기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그분이 쇠약해져 계시면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힘이 없고 서글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경길이 행복해지려 그러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강건하셔야 되니까 제가 책에 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분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당신이 몸에 맞는 것, 당신에게 해야 될 것들을 한두 가지 택하셔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면 다음에 또 후손들이 명절에 또 집을 찾아오거나 할 때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프면 참 곤란해지는 시절입니다. 또 아프면 후손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돌봄 당함이 아니라 돌볼 수 있는 인생을 위해서 기능과 평생 건강에 있는 책의 여러 항목 중에서 나에게 맞는 항목들을 찾아서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까막눈이었습니다.